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사관 폭격으로 한국을 겁주려던 미국이 한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사관 외벽이 무너지는 긴급 상황에서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한 미국. 포탄 소리가 나야 지갑을 연다 라며 계산기만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빈자리를 한국의 청궁2가 메꾸며 미사일 폭격을 막아냈고 청해부대가 투입되며 민간인들을 구출해낸 겁니다. 이 모습에 중동연합은 미국과의 계약서를 찢었고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계약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한 미국을 무너뜨리고 중동을 장악한 한국.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대사관이 반파됐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 헬기를 띄워야 합니다. 저는 메인 스크린의 위성 영상을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수석 부보좌관 데이비드 챈들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더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서랍에서 빳빳한 서류를 꺼내 제 책상에 툭 던졌습니다. 이 수표에 사인받기 전까진 헬기 한 대도 못 든다. 방위비 500% 인상 청구서였어요. 포탄이 동맹국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인간은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탠튼, 백악관 국가안보의 중동 전략 분석관으로 14년째 이 지하 상황실에 앉아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전쟁과 거래를 엑셀 시트 위에 손익분기점으로 환산해온 게 저희 직업이었어요. 그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챈들러의 계산도 단순했어요. 미사일이 떨어지면 공포에 질린 동맹국이 지갑을 열 거라는 논리였죠. 한국이 살려달라고 전화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선임 분석관 토머스 렌달이 테이블을 치며 말렸어요. 동맹의 생명을 인질로 잡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챈들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렌달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브리핑은 평소와 달랐어요.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중동 전역의 미군 배치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중동 철수 선언이 1시간 전에 터졌거든요. 철수 일정, 병력 이동 경로, 잔류 장비 처분안. 국방부 연락장교 제임스 맥밀런 대령이 빠른 속도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되면 방위비 협상의 레버리지가 올라간다. 동맹국들이 불안해질 테니 액수를 더 올릴 수 있다. 엑셀 시트에 셀의 숫자를 넣기 시작했죠. 챈들러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폭스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도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상황실 천장의 경보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테헤란 피격. 그 네 글자가 스크린 하단에 붉은 글씨로 떴습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환됐어요. 테헤란 외교가 상공이었습니다. 연기 기둥이 세 갈래로 치솟고 있었어요. 미사일 착탄점이 외교가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대사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착탄점에서 800m, 숨이 턱 막혔어요.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올라가자 한국 대사관의 동쪽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게 보였습니다. 2층 천장이 내려앉아 잔해가 널려 있었어요. 먼지 구름 사이로 태극기 한 자락이 간신히 매달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챈들러에게 달려갔습니다. 구조 헬기를 즉시 띄워야 한다고 보고했어요. 미 중부사령부에 요청하면 30분 안에 투입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챈들러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스탠튼, 여기 앉아. 느릿느릿한 목소리에 짜증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챈들러가 서랍에서 꺼낸 서류는 이미 완성된 형태였어요. 방위비 500% 인상안. 표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부터 준비해둔 거였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라 기획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챈들러는 그 서류를 제 책상 위에 툭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포탄 아래서 저깟 자존심이 얼마나 가겠어. 죽기 싫으면 당장 돈 싸들고 기어올 거다. 그 말투는 부동산 딜을 따낸 중개인의 그것과 닮아 있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건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렌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저 사람들은 돈 줄어드는 건 참아도 생명과 신뢰를 건드리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놈들이라고. 렌달의 목소리에는 간곡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상황실에서 한국 전쟁 기록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렌달이었습니다. 챈들러는 넥타이를 반쯤 풀며 코웃음을 쳤어요. 토머스,
자네 감상적인 거 알지만 지금은 골프로 치면 버디 찬스야. 놓치면 바보지. 렌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는 렌달의 경고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챈들러 쪽의 계산이 맞다고 봤어요. 초강대국의 군사 우산 없이 한국이 중동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엑셀 시트를 열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굴복할 시간을 예측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길어야 4시간. 제 계산으로는 그랬어요. 상황실 오른쪽 벽면에 한국 직통 한라인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수화기에 작은 표시등이 달린 구식 모델이었어요. 수신이 오면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고 대기 상태면 꺼져 있죠. 저는 엑셀 시트에 숫자를 채우면서도 계속 그 전화기를 곁눈질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표시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어요. 챈들러가 처음으로 그 전화기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었어요. 위성 영상은 계속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외교가가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서방 대사관들의 방탄차가 자국민만 싣고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줄줄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대사관의 태극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잔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맥밀런 대령이 위성 영상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아직 현장에 남아있다고? 대피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투성이 방탄조끼를 입은 인원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어요. 부상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현지인 복장의 민간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는 외교가 한복판에서 도망치지 않고 남의 나라 사람까지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엑셀 시트의 어떤 공식에도 저런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는 없었습니다. 3시간째, 4시간째, 5시간째. 전화기의 표시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제 엑셀 시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상황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던 분석관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어요. 챈들러만이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고쳐 매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에어컨이 정상 가동 중인데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6시간째 챈들러가 직접 전화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수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발신음은 정상이었어요. 회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지 못 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렌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들은 구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챈들러가 렌달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에 내려앉은 침묵이 천장의 형광등 소리까지 들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그 정적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위성 영상 속 테헤란의 화염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태극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위에서 시멘트 분진을 뒤집어 쓴 채 저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 걸까요? 숨막히는 질문이 상황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내지 못했어요. 한라인 전화기의 표시등은 3월 11일이 끝나도록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외교가의 위성 영상이 갱신될 때마다 상황실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3월 11일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4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거든요. 메인 스크린에는 테헤란 외교가의 열화상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서방 대사관들의 방탄차였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 빠졌어요. 직원들을 차에 밀어넣고 북쪽 외곽도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독일이 그 뒤를 따랐어요. 프랑스는 조금 늦었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전부 도망치고 있었어요. 자국민만 챙겨서. 현지 직원들은 건물 안에 남겨둔 채 맥밀런 대령이 열화상 위에 각국 대사관 위치를 띄웠습니다. 영국, 소등. 독일, 소등. 프랑스, 소등. 하나씩 불이 꺼져갔어요. 외교가 전체가 암흑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달랐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열화상에 붉은 점들이 몰려 있었어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 안팎을 오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상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무너진 동쪽 외벽 아래에서 사람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끌어내는 동작이 보였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탄조끼를 입은 인원이 지시하고 나머지가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영상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저 방탄조끼, 구형이군. 한국 외교 안전팀 장비야. 챈들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폭스 뉴스에서 테헤란 피격 속보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지율 반응을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저는 다른 게 궁금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구조 활동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국민을 챙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열화상에 찍힌 인원 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등록 인원은 외교관과 직원 포함 42명이었어요. 열화상에 잡히는 구조 대상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70명 가까이 됐어요. 맥밀런 대령도 같은 걸 봤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원이 안 맞는데 저건 한국 교민만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위성 영상을 돌려봤어요. 영국 대사관이 버리고 간 현지인 직원들의 동선이 한국 대사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관의 현지 고용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방이 내팽개친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미사일이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까지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챈들러가 스크린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거봐, 저래서 돈이 없는 거야. 남의 짐까지 지고 있으니. 저도 그때까지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어요. 생존이 우선인 상황에서 타국 민간인까지 챙기는 건 자원 낭비였으니까요. 엑셀로 따지면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만년필을 굴리며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때 통신 모니터에 이상 신호가 잡혔어요. 한국 대사관발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히 치솟고 있었습니다. 통신병이 소리쳤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미 중부사령부 긴급 지원망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드디어 구조 요청이 오는 건가. 한라인이 아니라 군사 채널로 온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챈들러도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어요. 거봐, 결국 버티지 못하잖아. 챈들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통신병의 다음 보고가 이상했어요. 중부사령부 쪽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긴급 지원망은 24시간 운영되는 채널이었어요.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수화기를 들고 중부사령부에 직접 확인을 넣었어요.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은 맥밀런 대령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백악관 지시입니다. 한국 측 긴급 채널에 응답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돼 있어요. 저는 챈들러를 돌아봤습니다. 챈들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생명줄을 끊어놓은 겁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동맹국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린 거였어요. 방위비 청구서에 사인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렌달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데이비드, 이건 선을 넘은 거야. 교신 거부 로그가 남으면 우리가 동맹 방기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챈들러는 손등으로 허공을 쓸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유엔에 항해 서한이나 보내겠지. 그거 처리하는데 2년은 걸려. 렌달의 경고는 또 무시당했어요. 저는 렌달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엑셀 시트의 계산은 여전히 챈들러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데이터 트래픽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으면 다시 보내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정상이었어요. 한국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트래픽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통신병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건 구조 요청 패킷이 아닙니다. 데이터 아카이빙 형식이에요. 뭔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모니터 앞에 바짝 붙었어요. 전송되는 데이터의 헤더를 분석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초 단위로 박혀 있었어요. 미군 긴급 채널에 한국이 접속한 시각, 미군이 수신한 시각, 그리고 미군이 응답하지 않은 시각. 전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증거 수집이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미군이 동맹국의 긴급 호출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단위 타임스탬프와 함께 빼도 박도 못할 법적 증거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지만 주울 여유가 없었어요. 렌달이 조금 전에 한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교신 거부 로그가 남으면 동맹 방기의 증거가 된다고.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챈들러를 봤습니다. 챈들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폭스 뉴스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 올라간 걸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500% 인상안이 먹혀들고 있다고 착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위성 영상 속 한국 대사관에서 한 사람이 보였어요. 무너진 외벽 아래 주저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방탄조끼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마에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인지 땀인지 화면으로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소매로 이마를 대충 훔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작이 열화상에 잡혔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건가? 포탄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목줄을 잴 증거를 조립하고 있는 건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챈들러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직통 전화가 울리지 않은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화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구걸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남의 나라, 국민까지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파놓은 함정의 증거를 한치의 오차 없이 수집하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대신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다는 기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엑셀 시트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공포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변수, 피를 흘리면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는 변수. 그런 건 입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한국 대사관발 데이터 트래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단위 타임스탬프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이 훗날 우리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되리라는 걸 그때 저는 차마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3월 1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상황실에서 눈을 붙이지 못한 저와 달리 챈들러는 9시 정각에 면도 자국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출근했어요. 포마드로 빳빳하게 넘긴 은발에서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 인간은 테헤란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수면 패턴을 절대 깨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구석 캐비닛에서 퍼터를 꺼냈습니다. 카펫 위에 종이컵을 눕혀놓고 퍼팅 연습을 시작했어요. 톡, 톡, 톡. 골프공이 종이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스탠튼, 한국 쪽 동향은? 퍼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저는 보고했습니다. 한라인 전화 수신 없음. 주미 한국 대사관 공식 채널 움직임 없음. 비공식 접촉 시도 없음. 챈들러가 퍼터를 어깨에 걸치며 싱긋 웃었어요. 봐. 쫄린 거야. 하루 더 지나면 기어 나올 거다. 항복 문서에 내가 직접 사인 자리를 만들어야겠어. 렌달은 맞은편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으로 챈들러를 바라보는 시선의 피로와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렌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경고가 2번이나 무시당한 뒤로 입을 닫아버린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어젯밤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발 트래픽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올려야 했거든요. 증거 수집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넣으면 챈들러의 전략에 흠집이 생기고 빼면 제 분석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해당 항목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출세를 택한 거였어요. 만년필 뚜껑을 닫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전 11시경이었어요. 상황실 구석에 놓인 보안 팩스기가 갑자기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잉하는 모터 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렸어요. 보안 팩스는 외국 정보의 공식 문서만 수신하는 채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2-3번 돌아가면 많은 편이었어요. 통신병이 팩스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용지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힐끗 봤습니다. 용지 상단에 찍힌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장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챈들러도 팩스 소리를 들었어요.
퍼터를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오, 드디어 왔나 보군. 스탠튼, 읽어봐. 챈들러의 목소리에 승리의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항복 문서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팩스기로 걸어갔어요. 통신병이 건넨 용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2장이었어요. 묵직한 공문 용지에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읽었어요. 귀국의 합동 방위 조항 위반에 따른 독자 작전 통제권 행사 통보.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뇌가 처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이 아니었어요. 돈을 바치겠다는 백지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퇴거 통보서였어요. 미군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용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챈들러가 퍼터를 카펫에 기대며 물었어요. 저는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헛기침을 하고 문서를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제1조, 귀국의 고의적 동맹 방기 및 합동 방위 조항 제4조 위반 사실을 전면 인정할 것. 챈들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조, 본 시각부터 72시간 이내에 중동 내 대한민국 자산에 대한 완전한 독자, 재난 및 군사 작전권을 보장할 것. 챈들러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제3조, 현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군의 모든 병력 간섭 및 정보 통제를 전면 배제할 것.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퍼팅 연습의 톡톡 소리도, 폭스 뉴스의 앵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챈들러가 느리게 걸어왔습니다. 제 손에서 문서를 낚아챘어요.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안경을 꺼내 썼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했어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덜미부터 이마까지 핏기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문서 하단을 읽는 순간 챈들러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기한이 찍혀 있었어요. 워싱턴 시각 3월 15일 오전 9시 72시간의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챈들러가 문서를 구겼어요. 구기다 말고 다시 펴더니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반복하는 동작이었어요. 건방진 놈들이 미쳤나. 챈들러의 고함이 상황실에 터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퍼터를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쳤어요. 샤프트가 휘어지며 꺾여 나갔습니다. 부러진 퍼터 헤드가 카펫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분석관 3명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챈들러의 분노 앞에서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감히 누구한테 통보를 해? 나한테? 미합 중국 국가안보회의에? 이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 챈들러가 구겨진 문서를 제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지만 파쇄기 쪽으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공식 외교 문서를 파쇄하면 기록 은닉이 됩니다. 그건 제 경력이 끝나는 행위였어요. 렌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이었어요. 데이비드, 저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야. 법적 통보문이라고. 렌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합동 방위 조항 제4조를 정확히 인용하고 있어. 한국이 우리의 교신 거부 로그를 확보했다는 뜻이야. 어젯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챈들러가 렌달을 노려봤어요. 눈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한국이 뭘 할 수 있는데? 유엔에 고소장이라도 넣겠어. 렌달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엔이 아니라 UAE야. 사우디야. 쿠웨이트야. 한국이 이 증거를 중동 동맹국들에 뿌리면 우리의 방산 계약 전체가 흔들린다고. 챈들러의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반박하려다 말문이 막힌 거였어요. 하지만 인정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처리해. 아랍 놈들은 결국 돈 앞에 줄을 서거든. 챈들러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구겨진 문서를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항 번호와 사실관계와 기한만 적혀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아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런 문서를 작성한 거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젯밤 위성 영상에서 본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방탄조끼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노트북을 두드리던 인원. 이마에 흘러내리는 피를 소매로 대충 훔치며 키보드를 치던 그 손가락이 이 문서를 만든 겁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대신 우리의 배신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울부짖는 대신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제 옆에 섰어요. 문서를 어깨 너머로 읽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2시간이면 3월 15일 아침이야.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빠듯해.
저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72시간 안에 한국의 3가지 요구를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결과를 감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챈들러는 당연히 거부를 택할 거였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저는 그때 엑셀 시트에 입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변수들이 쌓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통신병이 메인 스크린의 오른쪽 상단에 새 창을 띄웠어요. 데드라인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72시간 00분 00초, 붉은 숫자가 1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상황실 전체가 그 숫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챈들러도 봤어요. 아까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대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렌달은 팔짱을 끼고 카운트다운 숫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내가 경고했잖아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71시간 59분 43초. 숫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부러진 퍼터가 카펫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구겨졌다 펴진 공문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찍힌 태극 문양이 상황실의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심장부에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칼날이 꽂힌 거였어요. 저는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산할 게 없었거든요. 이건 엑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6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월 12일 오후 상황실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뒤집어졌어요. 이번에는 테헤란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메인 스크린에 해협의 실시간 해상 영상이 떴는데 붉은 경고 마커가 수십 회씩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보고했어요. 신형 기뢰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정체불명의 기뢰가 대량으로 살포된 거였어요.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긴급 정지했고 뒤따르던 컨테이너선 5척이 연쇄적으로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 유가가 20% 폭등했어요.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챈들러의 반응은 기뢰가 아니라 폭스 뉴스에서 시작됐어요. 화면 하단 자막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4포인트 하락이 떴거든요. 유가 폭등 직격탄이었습니다. 챈들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 인간은 중동에서 사람이 죽는 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것과 같았거든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은 챈들러가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상황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가가 더 올라가면 대통령이 내 머리를 비틀어 뜯을 거야. 챈들러가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어요. 스탠튼, 한국 놈들한테 위성 정보 일부를 열어줘. 방위비도 좀 깎아주고 500% 대신 350으로 제한해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포탄 아래서 자존심이 얼마나 가겠냐며 비웃던 인간이 하루 만에 할인을 들고 나온 거였어요. 지지율 4포인트가 이 인간의 척추를 이렇게 빨리 구부리는구나. 씁쓸했지만 어쨌든 상황이 풀리는 쪽이니 저는 즉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공식 채널로 긴급 타협안을 발송했어요. 위성정보 일부 공유, 방위비 인상 폭하향 조정, 중부사령부 교신 채널 재개, 3가지를 묶은 패키지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수신 확인 알림을 기다렸어요. 이 정도면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봤습니다. 500%에서 350이면 상당한 양보였으니까요. 챈들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의자를 뒤로 젖히고 폭스 뉴스를 보며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들도 체면 세울 수 있을 거야. 며칠 뜸 들이다가 수락하겠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신 확인 없음. 1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없음. 저는 이메일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전송 상태에 이상한 표시가 떠 있었어요. 수신 거부. 한국 측이 우리 이메일을 차단한 겁니다. 수신 자체를 거부해 버린 거였어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은 받아보고 안 된다고 회신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열어보지도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대화 창구를 닫아버린 겁니다. 저는 화면을 2번 더 확인했어요. 수신 거부. 동일한 표시였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감각이 밀려왔어요. 챈들러에게 보고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수석님, 한국 측이 우리 이메일을 수신 차단했습니다. 타협안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챈들러의 의자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뭐, 차단, 이메일을. 챈들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넥타이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렌달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어요.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니야, 데이비드. 협상이라는 행위 자체를 거부한 거지. 정곡이었습니다. 챈들러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거였죠. 그때 맥밀런 대령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손에 들린 보고서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수석님, 호르무즈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 청해부대 구축함이 미 오함대 통제선을 이탈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통제선 이탈이라는 건 미 해군의 지휘 체계를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챈들러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맥밀런 대령이 해상 상황판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푸른 삼각형이 미 오함대 함정들이었고 붉은 원이 한국 청해부대였어요. 푸른 삼각형들은 기뢰 위험 구역 바깥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원 하나가 통제선을 넘어 기뢰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느리지 않았습니다. 전속력이었어요. 맥밀런 대령이 미 오함대 사령관과의 교신 기록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다급한 영어가 쏟아졌어요. 한국 함정에 고한다. 즉시 원래 위치로 복귀하라. 반복한다.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미 해군 사령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위협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뒤이어 한국 측의 마지막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의 파동이 전혀 없는 사실만 전달하는 어조였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데 타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 이것이 최후 교신이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어요. 한국 함정의 무전 주파수가 아예 꺼져버린 겁니다. 통신기 전원을 뽑아버린 거였어요. 상황실에 기침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일어서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챈들러가 악을 썼습니다. 경고 사격 실시해. 당장. 맥밀런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오함대가 전방 해상에 두 발을 쐈어요. 한국 함정은 침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챈들러의 입이 벌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의 경고 사격을 맞고도 방향을 틀지 않는 함선이라니. 제14년 경력에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해상 상황판의 붉은 원이 기뢰 위험 구역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한국 구축함 주변의 작은 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침투조였어요. 한국 해군 특수전단, 이른바 UDT 대원들이 칠흑 같은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기뢰 해체 작업이었어요. 미 오함대의 소해 부대가 기뢰밭 앞에서 12시간째 발이 묶여있는 그 구역을 한국 대원들이 직접 뛰어든 겁니다. 맥밀런 대령이 신음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쳤군. 저건 자살행위야.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상 상황판의 기뢰 제거 확인 표시가 하나씩 뜨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빨랐습니다. 미 소해 부대의 기록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처리 속도였어요. 맥밀런 대령의 턱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상황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푸른 삼각형들은 여전히 기뢰 구역 바깥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 세계 최강이라는 그 함대가 기뢰가 무서워 한 발짝도 못 떼고 서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를 붉은 원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기뢰 제거 표시가 10개, 20개, 30개로 늘어갔어요. 항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12시간 동안 못 뚫은 길을 한국이 뚫고 있었어요. 챈들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렌달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내가 뭘 했냐는 말도 보란 듯이 한마디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맥밀런 대령이 챈들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있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수석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의 타협한 메일을 차단한 뒤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버렸습니다. 항로 3분의 1이 이미 개통됐어요. 이 속도라면 내일 오전까지 전 구간 통과가 가능합니다. 챈들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황판의 카운트다운은 62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 한 푼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미날인 쿠폰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겁먹고 발을 뺀 지옥 같은 바다를 직접 돌파해버렸습니다. 만년필이 주머니 안에서 묵직하게 눌렀어요. 엑셀 시트를 열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43시간을 찍고 있었습니다. 3월 13일 오전, 상황실에 출근한 챈들러의 얼굴이 전날과 달랐어요. 포마드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셔츠 컬러가 접혀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은 억지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는 한국이 뚫든 말든 상관없어. 핵심은 무기 시장이야. 패트리어트하고 사드가 중동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의 발언권은 건재하다고. 챈들러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바다를 뚫어도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건 미국산 방어 체계라는 겁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없으면 중동 수뇌부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져요. 그 공포를 쥐고 있는 한 협상의 우위는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계산이었죠. 저도 그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엑셀 시트에서도 그게 맞았거든요. 방산 계약은 중동에서 미국이 쥔 마지막 레버리지였어요. 오전 10시 맥밀런 대령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의 탐지가 어려운 신형순항 미사일이 기습 접근 중이라는 보고였어요. 발사 원점은 불분명했습니다. 궤적으로 봤을 때 이란 쪽이 유력했어요. 표적은 아부다비 외곽의 핵심 시설 지대로 추정됐습니다. UAE 정부 청사와 군사 지휘부가 밀집된 구역이었어요. 알 마흐무드 차관을 포함한 UAE 수뇌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긴장이 돌았지만 챈들러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어요. 좋아. 이게 기회야. 패트리어트가 저걸 잡아내면 UAE는 우리 없이 못 산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겠지. 추가 방어 체계 수출권도 밀어 넣을 수 있어. 미사일이 동맹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판매 전략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맥밀런 대령이 아부다비 방공 상황판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3곳과 사드 체계 한 기지의 가동 상태가 표시돼 있었어요. 전부 녹색이었습니다. 정상 가동. 미사일 궤적이 스크린 위에 붉은 점선으로 그려졌어요. 접근 속도가 빨랐습니다. 요격 시간이 촉박했어요. 맥밀런 대령이 카운트다운을 불렀습니다. 요격창 진입까지 30초, 20초, 10초.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궤적을 추적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상황판에 노란 경고등이 떴습니다. 궤적 이탈. 레이더가 미사일의 궤적을 놓친 겁니다. 맥밀런 대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패트리어트 1호기, 궤적 이탈. 재포착 시도 중. 5초가 지났습니다. 재포착 실패. 2호기로 넘어갔어요. 역시 실패. 신형순항 미사일의 비행 패턴이 패트리어트의 알고리즘을 벗어난 거였습니다. 사드 체계로 전환됐어요. 레이더가 돌아갔지만 화면에 먹통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호환 문제였어요. 이 고도의 순항 미사일에 사드의 교전 범위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실이 아비규환이 됐어요. 맥밀런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패트리어트 전 포대 궤적 이탈, 사드 교전 불가, 요격 수단이 없습니다. 챈들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방금 전까지 판매 기회라며 좋아하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방어 체계가 실전에서 뚫린 거였어요. 그것도 동맹국 수뇌부의 머리 위에서. 이게 생중계로 퍼지면 미국 방산 산업의 신뢰가 통째로 증발합니다. 챈들러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질렀어요. 뭐라도 해. 수동 요격이든 뭐든. 맥밀런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스크린에 미사일의 예상 착탄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청사 반경 200m. UAE 수뇌부가 몰살당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미끄러졌어요. 이대로 가면 중동의 핵심 동맹국 지도부가 미국산 방어 체계의 무능함 아래서 죽는 겁니다. 그 순간 상황판에 새로운 표시가 떴어요. 아부다비 남동쪽,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사 신호가 감지된 거였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발사원은 미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천궁 포대였어요. UAE가 2년 전에 도입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군 상황실에서는 보조 수단 정도로 취급하던 장비였습니다. 발사 신호가 뜨고 12초가 지났어요. 스크린 위에서 천궁의 요격탄 궤적이 순항 미사일의 비행선과 교차했습니다. 교차점에 흰원이 번쩍 떴어요. 요격 성공. 맥밀런 대령이 숨을 들이쉬며 외쳤습니다. 요격 확인. 천궁이 잡았습니다. 상황실이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놓치고 사드가 먹통인 상황에서 한국산 천궁이 12초 만에 하늘을 갈라버린 겁니다. 미국의 수백억 달러짜리 방어망이 못한 일을 한국의 체계가 해낸 거였어요. 폭발의 잿빛 연기가 위성 영상에 찍혔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에 퍼지는 회색 구름이 묘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아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챈들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파묻혀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렌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 실패가 기록됐어. 데이비드. 그것도 동맹국 수뇌부 방어전에서. 이건 감출 수 없는 데이터야. 챈들러가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챈들러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실전 데이터로 증명된 거였습니다. 실패했다는 쪽으로.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요격 성공의 연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상황실의 보안 통신망에 새로운 수신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었어요. 수신처가 광범위했습니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UAE 국방부, 사우디 국방부, 쿠웨이트 방위청까지 동시 발송된 공문이었어요. 저는 화면에 뜬 공문을 읽었습니다. 발신자는 방위사업청 중동수출본부장 김학수. 내용은 짧았어요. 짧은데 잔인했습니다. 금일 아부다비 방공전에서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드 체계가 적 순항 미사일 궤적 포착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성능 결함 및 방어 의무 불이행에 해당함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을 통보함.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 방위 계약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미합 중국 방산업체의 향후 중동 방위 사업 입찰 자격을 전면 박탈함. 렌달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공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챈들러를 봤어요. 챈들러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입찰 자격 박탈. 그 네 글자의 무게를 이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중동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영구적으로 퇴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수출 계약 전부가 위험에 처하는 거였어요.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어요. 외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챈들러가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스피커 모드가 아닌데도 상황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톤이 낮고 건조했어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중동수출본부장 김학수입니다. 계약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보드립니다. 귀국의 향후 중동 방위 사업 입찰 자격은 본시각부로 전면 박탈되며 이 조치는 환불 및 번복이 불가합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질문도 협상도 여지도 없었어요. 선고였습니다. 챈들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합동 방위 계약 매뉴얼을 꺼냈어요. 반박할 조항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4조 제2항을 펼쳤어요. 방어 의무 불이행이 실전 데이터로 입증될 경우 상대 측은 입찰 자격 박탈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없음. 3번 읽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없음. 이 조항을 넣은 게 누구였을까요? 아마 몇 년 전 계약 협상 때 미국 측이 자신만만하게 수용했을 거예요. 우리 무기가 실전에서 실패할 리 없다는 오만함으로. 그 오만이 오늘 완벽한 함정이 돼서 우리의 발목을 물어버린 겁니다. 매뉴얼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옆에 주저앉았어요. 카운트다운 시계가 3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입찰 자격 박탈 통보가 떨어진 뒤 상황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월 13일 오후 챈들러는 더 이상 골프 퍼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에스프레소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어요. 폭스 뉴스 화면에는 아부다비 상공 요격 실패 속보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미사일을 놓쳤고 한국산 천궁이 잡았다는 자막이 선명했어요. 지지율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챈들러가 지지율을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보다 급한 게 생겼거든요. 챈들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핏줄이 가득했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의 규정을 역이용해서 입찰 자격을 뺐어. 좋아. 그러면 우리도 줄 수 있는 걸 끊어야지. 챈들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스탠튼, 한국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망을 끊어. 링크 16 접속권을 차단해. 저는 멈칫했습니다. 링크 16은 미군 주도의 전술 데이터 교환망이에요. 동맹국 군대가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 아군의 좌표,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신경망이었습니다. 이걸 끊으면 한국군은 중동에서 눈과 귀를 잃는 거였어요. 레이더 정보도, 위성 좌표도, 전장 상황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투 중인 군대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거였어요. 렌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제정신이야? 전투 중인 동맹군의 데이터 링크를 끊는 건 전시 배신 행위라고. 기록에 남으면 우리가 끝장이야. 챈들러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기록? 기록은 내가 관리해. 지금 저놈들이 우리의 입찰 자격을 뺐단 말이야. 수백억 달러가 날아가고 있다고. 눈과 귀를 멀게 해놓으면 저들이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 렌달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포기의 침묵이었어요. 이 상황실에서 챈들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만이 가능했고,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만 전화했어요. 챈들러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뭐해? 빨리 끊으라고. 저는 키보드 앞으로 갔어요. 미군 위성망 관리 콘솔에 접속했습니다. 한국군 전술 데이터 링크 접속권 관리 화면이 떴어요. 접속 차단 버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 위에서 멈췄어요. 이걸 누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해체하고 있는 한국 해군의 전장 정보가 끊깁니다. 아부다비에서 천궁을 운용하는 한국 방공 부대의 레이더 연동도 끊겨요. 전투 중인 사람들의 생존 수단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챈들러의 시선이 등 뒤에서 칼처럼 꽂혀 있었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속 차단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한국군의 링크 16 연결 상태 표시가 녹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끊긴 겁니다. 챈들러가 어깨를 펴며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잠깐이나마 우위를 되찾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레이더가 먹통이 됐을 거야. 1시간이면 비명을 지르겠지. 맥밀런 대령이 상황판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전환했어요. 한국군의 작전 상태 지표가 표시된 화면이 떴습니다. 저도 그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군 지표가 회색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녹색이었습니다. 활성 상태, 정상 작동 중. 맥밀런 대령이 화면을 2번 새로 고침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술 데이터 교환은 1초의 끊김도 없이 정상 운용 중이었어요. 챈들러가 모니터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안 끊긴 거야? 저는 콘솔을 다시 확인했어요. 미군 위성망에서의 한국군 접속은 분명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끄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얼굴이 묘한 표정이었어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한국군이 우리 위성망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맥밀런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독자 통신 네트워크를 가동시킨 겁니다. 자체 위성 링크와 지상 중계망으로 전환된 상태예요. 저는 화면에 뜬 네트워크 경로를 추적했어요. 한국군의 데이터 흐름이 미군 위성을 경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로를 타고 있었어요. 중계 노드가 아부다비 남쪽, 바라카 원전 인근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부다비 군 병원, 항만 관제소, 테헤란 방면 통신 거점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독자 재난 및 통신 네트워크, 상황판에 뜬 명칭이었습니다. 붉은색 표시등이 중동 전역에 점점이 켜지고 있었어요. 렌달이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트워크 노드의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이 인프라의 위치가 전부 한국 건설업체가 시공한 시설과 겹쳐 바라카 원전, 아부다비 메디컬 시티, 두바이 항만 시설. 렌달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니야. 스탠튼. 저 노드들의 배치를 봐. 이건 수십 년에 걸쳐 깔아놓은 거야. 수십 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맨몸으로 콘크리트를 부었다는 이야기. 저는 그걸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 수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엑셀 시트에서 인건비 단가가 낮은 항목으로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콘크리트만 부은 게 아니었어요. 땅속에 케이블을 깔고 중계 시설을 묻고 50년 뒤에 부활할 생존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소름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상황판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이 독자 네트워크를 통해 아부다비 군 병원과 실시간 원격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피격 현장에서 후송된 부상자들이 이 회선을 통해 전문의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미군 의료 네트워크는 아까 제가 끄는 킬 스위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예상했던 것처럼 자기 네트워크로 전환해서 부상자를 살리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눈과 귀를 막아보겠다고 킬 스위치를 누른 우리와 그걸 예상하고 자체 생명줄을 준비해둔 한국. 비교 자체가 수치스러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 청해부대의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이 기뢰 해체 구역을 통과해 안전 항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 오함대의 통제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한국 네트워크의 항로 유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 해군이 만든 통제선은 허공에 그린 금과 다름없었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해상 상황판을 확대하며 침울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한국 청해부대가 개설한 항로로 유조선 7척이 이미 통과했습니다. 전부 우리 통제선 밖이에요. 우리 함정에는 무전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쪽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박기석 참사관이 가동한 비공식 3국 루트를 통해 구호 물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군 보급망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경로였어요. 터키 경유 6로, 오만 경유 해상로, 카타르 항공 화물편까지 세 갈래로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사전에 확보해둔 경로였어요. 테헤란의 한국 대사관은 미사일에 반파된 상태에서도 구호 물자 수령과 배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교신을 끊고 위성망을 차단하고 보급로를 막아도 한국은 자기 길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판의 메인 모니터를 봤습니다. 미군 통제 영역을 표시하던 푸른빛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붉은 빛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 네트워크의 가동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바라카 원전에서 시작된 붉은 점이 아부다비 전역, 두바이 항만, 사우디 접경 지대까지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상단에 글자가 떴어요. 한국 독자 네트워크 활성화. 영문 표기가 그 아래 있었습니다. 미군의 통제권이 소멸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챈들러가 모니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폭스 뉴스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잔도 비어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반쯤 풀려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게 없었을 겁니다. 킬 스위치를 눌러 한국의 숨을 끊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으니까요. 끄는 건 우리의 영향력이었어요. 한국의 숨이 아니라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의 붉은 점들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70년대 사막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의 삽질이 21세기의 전쟁에서 생존망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우산 아래 숨어있는 나라로만 봤어요. 우리가 접어버리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런데 한국은 우산 아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50년 전부터 스스로 거대한 우산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접어도 비를 맞지 않을 우산을. 팔뚝에 소름이 가시지 않았어요. 카운트다운이 32시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붉은 숫자와 붉은 네트워크 표시 등이 상황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3월 14일이 밝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9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72시간의 데드라인이 코앞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출근한 사람은 저와 맥밀런 대령, 렌달뿐이었어요. 나머지 분석관들은 밤새 교대 근무를 돌린 뒤 빠져 있었습니다. 챈들러는 9시 정각에 나타났어요. 평소의 포마드 헤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셔츠에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잠을 잔 게 분명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UAE 대사한테 연락했어. 알 마흐무드 차관을 만나서 직접 수습하겠다고. 오늘 중으로 아부다비 국방부에 들어갈 거야. 챈들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아직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의 얼굴이면 UAE 국방부 정문은 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5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1시간 뒤 아부다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통신병이 수신 내용을 읽는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주UAE 미국 대사가 아부다비 국방부 정문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문 경비병이 대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출입 명단에서 삭제되었음을 통보했다고 했어요. 미합 중국 대사가 동맹국 국방부의 문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맥밀런 대령이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를 더 짚었어요. 경비병이 한국산 소총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K2 소총이에요.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그 의미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UAE 국방부의 경비 무장이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챈들러가 전화기를 붙잡고 아부다비 대사에게 직접 통화를 걸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리압 중국 대사가 문 앞에서 쫓겨나? 다시 가서 차관을 불러내. 수화기 너머로 대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3번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3번 다 같은 답이었다고. 출입 명단에 없습니다. 챈들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이마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터뜨릴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보고가 바로 이어졌거든요. 맥밀런 대령이 아부다비 현지 정보 채널에서 입수한 실시간 영상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내부였어요. 밀실 회의장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 알 마흐무드 차관과 UAE 국방부 고위 관리들, 맞은편에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계약서 묶음이었습니다. 알 마흐무드 차관이 서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도 서명했습니다. 악수가 오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포괄적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이었어요. 미국이 문 밖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 시각에 안에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공식적으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챈들러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알 마흐무드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별도의 서류 묶음을 집어 들었습니다. 겉표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서였습니다. 미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의 차기 수출 계약서. 서명 직전 단계에서 멈춰있던 문서였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 알 마흐무드 차관이 그 계약서를 양손으로 잡았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로로 찢었어요. 한 번에 안 찢어지자 다시 잡고 힘을 줘서 끝까지 찢었습니다. 두 쪽이 된 계약서를 구겨서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맥밀런 대령이었어요. 저도 숨을 쉬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렌달이 낮게 말했어요. 저건 퍼포먼스가 아니야. 공식 기록을 위한 행위지. 카메라 앞에서 찢었다는 건 번복 불가를 전 세계에 선언한 거야. 맞았습니다. 서류를 조용히 반려하는 것과 카메라 앞에서 찢어버리는 건 차원이 다른 행위였어요. 전자는 외교적 거부, 후자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중동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 마흐무드 차관이 카메라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통역관이 영어로 실시간 번역한 내용이 상황실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는 금일부로 국가안보법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유일무이한 제1전략동맹국으로 격상한다. 제1전략동맹국. 그건 단순한 무기 구매처가 아니었어요. 국가안보의 핵심 파트너라는 뜻이었습니다. 법령 자체를 뜯어고친 거였어요. 미국이 50년간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회의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알 마흐무드 차관과 한국 대표단이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는 아까와 달랐어요.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차관이 한국 대표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가까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입 모양으로는 읽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법령 개정 소식이 생방송으로 전 중동에 퍼져나갔어요. 알자지라가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러 흘렀어요. 30분도 지나지 않아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통신병이 해당 트윗을 영어로 번역해 읽었습니다. 사우디 하늘도 이제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닌 천궁이 지킨다. 기존 미군 무기 도입 계약의 전면 재검토를 즉각 지시했다. 챈들러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어요. 사우디였습니다. 중동 최대의 미국 무기 수입국. 연간 방산 수입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는 시장이었어요. 그 사우디가 트윗한 줄로 미국을 끊어버린 겁니다. 쿠웨이트가 뒤를 이었어요. 쿠웨이트 국방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미군 무기 도입 중단 및 한국 독자 네트워크 편입을 동시에 선언했어요.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미국이 50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산 질서가 한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상황판에 표시된 미군 방산 계약 현황 그래프의 막대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챈들러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챈들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석유 수출 제재였어요.
미국이 중동 산유국에 석유 수출 제한 조치를 걸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놈들이 기름을 팔려면 우리 은행을 거쳐야 해. 달러 결제망을 죄면 일주일 안에 기어 나올 거야. 챈들러가 국무부에 긴급 요청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국무부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석유 수출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핵폭탄을 던지는 행위였어요. 유가가 더 폭등하면 미국 국내 물가가 폭발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뚫어요. 국무부가 주저하는 사이에 중동 쪽에서 먼저 답이 왔습니다. 알 마흐무드 차관의 성명이 추가로 발표됐어요. 한국의 호의를 받는 선박에 한하여 석유 수출을 허가한다. 미국 국적 선박은 제외한다. 역제재였습니다. 미국이 기름줄을 죄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전에 중동이 먼저 미국의 기름줄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즉각 동조 성명을 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한국 해군의 호의가 없는 선박에는 원유를 적재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이 뚫었고 항로를 한국이 지키고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챈들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직통 번호를 눌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는 번호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전화가 오면 사우디 왕실은 어떤 새벽이든 받아왔거든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조로운 결번 안내 메시지였어요.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챈들러가 다시 눌렀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번호 자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과의 직통 회선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이 상황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차갑게 울렸어요. 챈들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 톡하고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렌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어 처음이었어요. 팔짱을 풀고 챈들러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우린 방산 계약을 잃은 게 아니야. 렌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사막 전체를 잃은 거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통신병이 외부 뉴스피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로이터 통신 속보였습니다. 기자 이름이 표시돼 있었어요. 아만다 로시, 중동 특파원. 헤드라인이 메인 스크린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가장 거대한 무기로 겁을 준 제국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무너진 건물에서 생명부터 챙긴 국가는 중동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전 세계 외신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부가 정보가 떴어요.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전부 같은 기사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모니터에 그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은 3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미가 없었어요. 기다릴 것도 막을 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0시간을 찍었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72시간의 데드라인이 만료됐어요. 하지만 상황실에서 그 숫자를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거든요. 데드라인보다 먼저 끝나버렸어요. 3월 14일, 그러니까 어제. 그 하루가 미합 중국의 중동 패권을 매장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다음 날 아침에 상황실에 홀로 앉아 있어요. 텅 빈 의자들, 꺼진 모니터들, 바닥에 나뒹구는 종이컵들 사이에서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오전 9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했어요. 개장 벨이 울리자마자 상황실의 금융 모니터에 빨간 숫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 41% 하락, 보잉 방산부문 38% 하락, 레이시온 35% 하락, 노스롭 그루먼 39% 하락. 개장 15분 만에 미국 방산 대형주 4곳의 시가총액이 합산 2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피바다였어요. 맥밀런 대령이 금융 모니터를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군인 출신인 맥밀런 대령은 주가에 관심이 없었지만 방산업체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군납 계약이 줄고 신규 무기 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결국 자기 부하들이 쓸 장비가 부실해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폭락의 원인을 추적했어요.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 매도가 아니었습니다. 매도 물량의 출처를 역추적하니 중동 국부 펀드들이었어요. 아부다비 투자청, 사우디 공공투자기금, 쿠웨이트 투자청, 중동의 거대 국부 펀드 3곳이 전날 밤부터 미국 방산주를 대량 공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빌린 주식을 먼저 팔아치운 거였어요.
미국을 손절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금융 공격으로 번진 겁니다. 무기 계약을 찢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주가까지 박살내서 미국 방산 산업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50년간 중동의 오일머니를 빨아먹은 미국 방산 산업이 그 오일머니의 칼날에 찔리고 있었어요. 챈들러는 금융 모니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미 의회에서 긴급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국가안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상원군사위원회가 즉각 소집한 특별 청문회였습니다. 소환 대상 1순위가 데이비드 챈들러, 백악관 국가안보의 수석 부보좌관이었어요. 통신병이 소환장을 프린트해서 챈들러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챈들러는 소환장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 반복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한 건데 나만 끌려갈 리 없잖아. 챈들러가 중얼거렸습니다. 반쯤은 저한테, 반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상황실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알람이었어요. 챈들러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폭스 뉴스를 켜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트위터를 열었어요. 화면을 읽는 챈들러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핏기가 빠지고 입술이 떨리고 눈이 초점을 잃었어요.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같은 트윗을 확인했습니다. 무능한 안보실의 오판이 위대한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 챈들러의 단독 폭주가 이 참사를 만들었다. 즉각 해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트윗 한 줄이었어요. 영어 280자. 14년간 충성한 부하를 자르는데 280자면 충분했던 겁니다. 챈들러의 단독 오판이라고 규정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지시한 방위비 500% 인상안도, 교신 거부 명령도, 위성망 차단도 전부 챈들러 혼자 한 짓이 돼버린 겁니다. 꼬리 자르기였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개를 가장 먼저 버리는 워싱턴의 전통이 발동된 거였습니다. 챈들러의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위를 향한 채 트윗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챈들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5분쯤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5분이 제가 본 가장 긴 5분이었어요. 넥타이가 반쯤 풀려 축 늘어져 있었고 포마드가 무너진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골프 농담도, 부동산 비유도, 에스프레소 잔도 없었어요. 워싱턴에서 30년간 살아남은 정치 동물의 껍데기가 벗겨지자 남은 건 누구한테 버려질지 몰라 벌벌 떠는 늙은 관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30분 뒤 의회 경호원 2명이 상황실로 들어왔어요. 청문회 출석을 위한 호송이었습니다. 챈들러가 넥타이를 고쳐 매려고 했어요.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풀어헤친 채로 걸어갔어요. 상황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의회 출입 기자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챈들러의 넋 나간 얼굴이 수십 대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상황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맥밀런 대령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개인 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상황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텅 빈 모니터들, 꺼진 상황판,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들. 맥밀런 대령이 해상 상황판이 걸려있던 벽면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 한국 청해부대의 궤적이 그려져 있던 그 화면이었습니다. 기뢰밭을 뚫고 항로를 개척하던 붉은 원이 떠있던 자리. 맥밀런 대령이 상자를 내려놓지 않은 채 낮게 말했어요. 이제 호르무즈를 지나려면 한국의 허락을 구해야겠군. 쓴웃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쓸쓸했어요. 맥밀런 대령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렌달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렌달답게 조용히 사라진 거였죠. 책상 위에 커피잔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식어버린 커피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어컨이 정상 가동 중이었어요. 카펫 위에 부러진 퍼터 헤드가 며칠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흘 전 3월 11일에 작성한 한국 관련 위험평가 보고서가 있었어요. 챈들러의 전략에 걸리적거리는 내용을 제 손으로 삭제하고 증거 수집 가능성 항목을 빼버린 그 보고서. 출세를 위해 진실을 잘라낸 보고서. 저는 그걸 파쇄기에 넣었었습니다. 서류 한 바닥을 뒤졌어요. 파쇄된 조각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가루에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글자 하나 읽을 수 없는 조각이었지만 제가 무엇을 잘라냈는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조각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빈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엑셀이 아니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열었어요. 14년 분석관 생활에서 엑셀이 아닌 프로그램을 연 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만년필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뚜껑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부러져 있었어요. 언제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젯밤 무의식 중에 힘을 줬던 모양입니다. 잉크가 손가락에 번져 있었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달러와 엑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참회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돈줄로 봤어요. 미사일이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지갑을 열세입자로 취급했습니다. 포탄 아래서 자존심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남의 나라 사람까지 끌어안으면서 우리의 배신을 한치의 오차 없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바다를 막으면 스스로 뚫었고 하늘이 뚫리면 직접 막았습니다. 우리가 눈과 귀를 잘라도 50년 전에 묻어둔 생존망을 꺼내 들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쥐고 흔든다고 착각했지만 진짜 호구는 신뢰를 잃고 중동의 모든 패를 빼앗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파쇄된 보고서 조각이 모니터 불빛에 비쳤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종이 가루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흘 전 제가 잘라낸 진실의 잔해였어요. 그때 제가 진실을 남겨뒀더라면, 챈들러를 막았더라면, 렌달의 경고에 힘을 보탰더라면, 엑셀 시트의 손익 분기점 대신 사람의 목숨을 먼저 샜더라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겁자였어요. 그 비겁함의 대가를 미합 중국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상황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파쇄된 종이 조각을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만년필에 잉크가 묻은 손가락으로 14년간 한 번도 쓴 적 없는 종류의 문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엑셀 시트에는 입력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신뢰라는 이름의 무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